1985년 8월 29일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사는 폴은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서 있던 이는 이웃인 마이클로 그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갑자기 쓰러졌고 깜짝 놀란 폴이 일으키려 하자 그들이 내 아내와 자식을 죽였다 라고 말했죠. 폴이 911에 전화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마이클은 앉아있던 의자의 손잡이를 거머쥐고 격하게 흔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들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며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겨우 그를 안정시키고 의자에 앉혔지만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는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더니 발차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그는 진정됐는지 침입자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마이클의 안내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후끈한 열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고 안쪽에서 사망해 있는 마이클의 아내 앤과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장녀의 경우 부엌문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문 앞에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 부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남은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도끼가 범의 흉기라는 것을 말해주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 애는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태아는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1년 1월에 결혼한 마이클과 앤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콜럼버스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앤의 부모님은 마이클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냉담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잘 드러났던 건 임신 중이었던 앤이 진통을 느꼈을 때 이를 핑계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을 그만둬야 했기에 둘의 생활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맞벌이로 벌고 있었고 저금을 안 했기에 한 명이 일을 안 하면 곧바로 타격이 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 합병증으로 입원 기간이 늘어났을 무렵 마이클은 팸이라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녀 역시 유부녀였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8월 29일 며칠 전 태어난 애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둘째를 맡긴 뒤 장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장녀와 함께 A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12시가 좀 넘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점심도 먹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떠났던 앤. 그것이 그녀의 부모님이 보았던 살아있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에 퇴근한 마이클이 집 안에서 사망해 있는 가족을 발견했고 이웃인 폴에게 도움을 청하며 경찰이 출동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범인이 임신한 앤과 더불어 장녀와 둘째까지 살해했던 점. 그녀와 원수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매정하고 잔혹함을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지인들과 친분이 적었고 그렇다고 그녀를 살해할 정도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들어온 강도라면 눈독 들일 만한 물건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집안의 온도도 매우 더울 정도로 누군가 고의로 높여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이 될 경우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범인은 누굴 죽이는 것에 거리낌 없는 냉혈한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노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침입한 듯 보였죠. 경찰은 마이클을 의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도끼는 며칠 전 그가 구매한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누구의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장갑을 끼웠더라도 마이클의 지문은 남아있어야 했는데 마치 닦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의자에서 발견된 앤의 지갑에는 최근에 묻은 듯한 마이클의 지문이 남아있었습니다. 평소 앤은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두는 편인데 왜 그것이 의자에 놓여있었고 맨 위에 남은 지문이 마이클이었을까요?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그를 신문하며 이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날 그는 아침 7시 40분에 집을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하던 중 환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선풍기를 사러 나갔는데 근처에 있는 A마트가 아닌 A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바로 앤이 장녀와 함께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갔던 그 백화점이었죠. 이날 그는 그녀가 그 백화점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바로 앞에 있는 A마트가 아닌 A백화점에 갔냐고 경찰이 묻자 그는 그냥 거기가 생각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달랑 선풍기 하나를 사서 회사로 돌아오기까지 3시간 반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산 곳도 처음 갔던 A백화점도 회사 근처의 A마트도 아닌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B마트였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그는 선풍기를 발견하지 못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12시 40분에 B마트에서 선풍기를 발견해 12시 55분에 결제했다며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선풍기를 산 뒤 오후 1시 10분이 되어서야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다녔던 마트와 백화점은 군데군데 보안 카메라가 비는 공간이 있었기에 경찰은 혹시 그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선풍기를 판매했던 B마트의 캐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그가 땀을 흘리고 있어 눈에 띄었다고 기억했죠. 마트 내부에는 냉방을 강하게 틀어두었기에 긴팔을 입은 손님도 많았는데 뚱뚱하지도 않았던 그가 뭐가 그리 더운지 연신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혹시 결혼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이에 관해 그는 사생활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불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앤의 지갑을 둔 것은 자신이 맞지만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신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쓰러져 있는 가족들의 숨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갔다. 보자마자 그들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청하러 바로 나갔다는 등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경찰은 혹시 몰라 약물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뒤로 더 신문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중단돼 버렸죠. 범인과 연관지을 어떠한 물증도 없었기에 결국 그는 풀려났고 가족들의 사망보험금을 탄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이클은 1987년에 리사라는 여성과 약혼했는데 사소한 다툼 중 그가 총을 들이미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수잔이란 여성과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그는 2009년 5월 20일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과거 가족을 살해했던 혐의로 말이죠. 물론 이때도 물증은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황 증거만 갖고 있었지만 검찰은 그가 범인이라 확신하며 기소했던 것입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그가 기회만 되면 가족을 갈아치우는데 거리낌 없는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이라며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선풍기를 핑계로 A백화점으로 가 아내의 동향을 살폈고 집으로 가 부엌문을 막아 도망칠 곳을 차단한 뒤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했고 흉기를 닫고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집안 온도를 올린 뒤 집에서 가까운 B마트에서 선풍기를 사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죠. 3시간 반 동안 선풍기 하나 구하지 못해 온 마트를 돌아다녔다는 그의 알리바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과거 불륜 관계였던 팸, 그리고 약혼까지 했지만 총으로 위협당했던 리사까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배심원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2011년 4월 27일에 재판부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정황조차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012년 7월 9일에 조지아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그는 가족을 잃고 누명까지 쓴 억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검찰 측의 주장처럼 기회만 되면 가족을 갈아치우는데 거리낌 없는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일까요?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마이클은 현재 조지아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